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우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사업계획서를 쓰려면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그러니까 약 10가지에서 13가지 정도의 질문을 말씀드렸고요.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오늘은 사업계획서 샘플을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샘플을 보면 어떻게 써야 할지 약간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하면 조금 나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 샘플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같이 한번 볼 건데, 오늘은 빈 양식을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 사업계획서 샘플 뜯어보기입니다. 샘플은 아니고요, 빈 양식 뜯어보기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사이트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어떤 사이트냐면 창업넷이라는 사이트고요. K-스타트업이라고도 하고 창업넷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창업진흥원에서 보통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국가에서 주도하는 B&D 사업, R&D는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뭐 뜨기도 하겠지만 B&D 사업,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 그 총괄적으로 알려주는 사이트가 여기인데요. 여기 말고도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넷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한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 일단 창업넷을 뒤지는 게 맞아요. 그거 외에도 지자체에도 엄청 많거든요. 시청, 구청 이런 단위로 단위가 내려가는 곳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면 대구만 봐서도요, 대구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라던가 이런 곳들도, 아니면 BIP 같은 곳, 그런 데도 지원을 따로 많이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 사업을 제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창업넷뿐만 아니라 각 시청, 구청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위 기관의 사이트에까지 다 들어가서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통 회사의 연구원 아니면 R&D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매일 들어가서 다 확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침마다 그걸 확인하는 게 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를 대표하는 것 중에 예비 창업자 패키지라는 사업 계획서를 같이 볼 겁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왜 그러냐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선정이 되고, 사업 초기 3년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3년서부터 7년까지 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 뭐 그 뒤로도 뭐 더 있겠죠. 요거 3가지 정도를 좀 제대로 봐야 될 건데, 제일 처음 볼 빈 양식은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창업넷에 들어가서요, 뭐 다른 데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창업넷에 들어가서 여기 검색하는 栏 있잖아요. 우측 상단에 여기 검색창을 누르시면 여기다가 예비 창업 패키지 치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네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치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주거든요. 근데 이 안내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업 공고를 가보시면 그동안 공고했던 것들이 쭉 뜹니다. 사실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을 대비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쭉 가봤더니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라고 딱 뜨네요. 그죠? 요거를 보면 요 제일 아래 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려줍니다. 그 중에 저희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잖아요. 해서 여기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양식 보이시죠? 저는 한글이 편해서 한글로 다운받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가지고 열었습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법을 좀 일러드릴게요. 작성도 작성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건 정확히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요령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첨 자료 있죠? 삭제하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정도를 말하는 가이드 같은 거거든요. 가이드는 삭제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사업계획서는 실제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요, 이 중에 이 파란색 글자들 있잖아요. 이건 싹 다 지우고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보통 제출한 사람들 중에 이 파란색 글자를 그대로 두고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여기 지금 주관기관명 쓰라는 자리 보이시죠? 여기도 삭제를 하시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주관기관명이 중소기업청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건 삭제하셨고 삭제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파란색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글자로 바꿔두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마지막에 이 파란색들은 다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를 기억하세요. 요것도 지우시고요, 나중에 이것도 지우셔야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샘플이니까 그대로 다 둘게요. 나중에 파란색은 싹 다 지우는 겁니다. 뭐 그럼 얘는요, 얘도 지우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결국엔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있었던 내용은 싹 다 지우고 파란색 들어갔던 부분을 다 채워서 제출해라. 두 번째 팁, 파란색을 떼고 나면 빈칸은 절대 없게 하여라. 빈칸을 두시면 안 돼요. 빈칸에다가 예정인 것들도 다 적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청 현황 같은 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걸 사업을 하시나요 하는 건데, 이번에 내가 만약에 제출하는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관을 쓰시라는 거고, 과제 번호는 모르시면 안 쓰시면 됩니다. 과제 번호가 딱 있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신청 분야를 어떻게 내실 건가요? 라고 할 때 이건 모집 공고에 떠 있거든요. 모집 공고에도 떠 있고요. 저는 어떤 걸로 하는 걸까요? 라고 할 때 확인해 보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은 별로입니다. 일반 말고요. 특화된 어떤 분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하시는 건데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되게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거. 저는 플랫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여기 지식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지식 서비스에. 이해하셨죠? 요 중에 하나에 맞는 것들을 공고란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내 사업이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하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약간 분배를 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분들께서. 이거는 그냥 카더라니까 100%는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모집 공고를 냈는데 100명이 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 100명이 모두가 제조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분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2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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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팀 이렇게 분배를 좀 해서 1차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이를 묻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서류는 대체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통과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종 선발을 10명을 시키겠다고 하면 서류를 일단 20명을 뽑아요. 20명을 뽑아서 같이 발표를 시키고 그 중에 10팀만 뽑는다. 그러니까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를 뽑으니까 약간 잘 분배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안입니다. 그 다음 여기 금액을 쓰라는 안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쓰라는 안은 대체로 가이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억 원 한도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돈이 5천이다. 5천 쓰는 거 아니에요. 1억을 쓰시는 거예요. 1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억 원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주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 파란색 쓰시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바꿔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3억이다? 그럼 3억 쓰세요. 2억이다? 2억 쓰시고요. 정말 필요한 건 5천만 원인데요. 그러면 5천만 원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사실 내가 1억 달란다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은 7천이면 적당하다. 이 사업은 5천이면 적당하다. 그러니까 금액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심사위원분들인 거지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1억으로 씁니다. 썼을 때 심사위원들이 확인해 봤을 때 이 사업은 7천 정도만 지원해줘도 충분하겠다 하면 7천으로 감액이 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7천 주세요라고 한다고 7천을 주는 건 아니니까 요 금액 그대로 다 쓰는 게 맞습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명 저번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딱 보시다시피 창업 아이템명이 그렇게 적혀 있네요. 예를 들어 제가 프레젠터를 한번 예를 들면 요런 펜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스마트 펜 이렇게 답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아이템명을 이렇게 풀어서 적는 게 필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관계자들께서 사람 명단과 그 사람의 아이템명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스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리스트업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든 심사위원분들과 나의 합격에 도움을 줄 모든 분들이 내 이름과 내 소속 회사와 내 아이템을 보시는데 그냥 스마트 펜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그게 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어떤 기술을 적용하여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어떠한 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걸 약간 조금 길쭉한 하나의 문단으로 제목을 만드시면 그래도 제목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약간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느낌은 주셔야 된단 말이죠. 아이템명을 조금 길게 쓰세요. 그 다음에 산출물 같은 거는 정확합니다. 제품 몇 개,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몇 개, 이런 거, 웹사이트 몇 개,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참, 중요한 거. 산출물은요, 협약기간, 그러니까 보통은 협약기간이 10개월이거든요. 10개월 이내에 내가 실제로 만들어서 국가에 제출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국가에 제출할 수 있는 양만큼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정보인데요. 여기에 창업팀 구성 현황이잖아요.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창업팀 구성에 우리 직원 구성을 말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팀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 우리 회사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이 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고문님으로 우리 팀에 요청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코딩만 좀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도 풀타임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거라서 그런 거지. 그분도 우리 팀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준비부터 완료까지 내가 혼자서 한다. 그러면 한 명 쓰는 거 맞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을 여기 팀원으로 허락을 물론 맡으셔야 될 겁니다. 허락을 맡은 후에 조금이라도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여기 다 쓰시는 게 맞아요. 그분들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가 개요인데요. 개요에 앞서서 요약입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학객서가 보통 10장에서 20장 사이 됩니다. 근데 여러 장수가 있는데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심사위원이 봐야 하는 사학객서는
적게는 10부겠지만 많게는 뭐 100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의 사업 계획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다 읽어본다?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이 개요, 요약편을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요약편만 잘 봐도 어떤 사업인지 대략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업 계획서를 봤기 때문에. 해서 결론은 이 뒤에 따라오는 이 많은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쓰는 것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 요약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깔끔하게 뭘 하겠다는 건지 탁 올 수 있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요약을 가장 잘 써야 한다. 근데 문제는 요약은 말 그대로 요약이잖아요. 요약을 길게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의 답변은 최대 3가지 이내로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명칭, 범주 뭐 이런 것도 쓰시는데 개요도 똑같습니다. 개요도 그냥 3가지 정도만, 말 그대로 필요성도 3가지 정도만, 구체화 방안도 3가지 정도만.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실제로 남들이 적었던 샘플을 보면서 같이 볼 건데, 여기 개요에 요약본에다가 너무 많이 쓴다?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능하다면 사진도 몇 장 넣는 게 좋겠죠. 사진을 여기 이미지에 넣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사진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지금 상품이 없어요. 없는데 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미지가 필요해. 그 전까지는 글로 써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미지 넣는 자리예요. 말 그대로 만약에 제가 시제품이라도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이게 시제품이라고 칩시다. 만들었으면 이 시제품에 사진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시제품도 없어요. 지금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거든요. 없습니다. 없는데 뭘 내놔라고. 그때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설계도 좋습니다. 3D나 아니면 조감도 이런 것도 좋고요. 그거 아니면 개념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배달의 민족의 결과물이 뭐가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같은 거는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홈페이지 한 장짜리 홈페이지 메인 사진은 여러분들 디자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망고보드, 미리 캔버스, 캔바 많잖아요. 그런 걸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다 완성되고 났을 때 어떤 모양을 지닐 건지 디자인을 해서 여기다 한 장 넣어보라는 거예요. 또는 개념도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과 짜장면을 팔고 싶은 사람을 중간에 만나게 해서 중개를 해드리고 중개 수수료를 먹겠다 하는 이 개념도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도를 넣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문제인식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나타난 겁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창업 배경 및 필요성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하는 실수들 중에 제가 회사 다니다가 힘들어서 창업 한번 해보려고요. 이건 배경 및 필요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 불편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진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있는데 그 문제를 누군가가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들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고자 제가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나오네요. 외부적 배경과 내부적 배경. 외부적 배경은요, 시장에 약간의 불편함을 가진 어떤 물건이 있어요. 또는 무슨 상황이 있어요. 그 물건을 해소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부적 배경은요, 제가 그냥 앉아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동했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제품을 한다면 제가 제품 설계 디자인을 하는 전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에 약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 디자인 쪽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만 잘 해결을 해도 굉장히 편리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내부적 동기입니다. 목표 시장과 현황 분석인데요. 목표 시장을 보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성이 있냐 없냐는 건 제가 이 사업으로 회사를 막 크게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크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시장이 너무 작아.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회사가 잘 돼도 시장성 자체가 너무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3조 정도 되거든요. 3조 정도의 시장이 있으니까 그 3조 시장 안에서 내가 아무리 잘 못해도 골목대장 정도를 해도 제가 한 1,000억 정도 시장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시장 전체 규모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현황을 통계청이든 아니면 논문 자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장 현황을 보여주면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라타더라도 앞으로 3년, 5년, 10년 먹거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확정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시장성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크다. 그러면 이건 되나요? 온리원. 시장에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고 그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이 없다는 건 이미 누군가가 나와서 실패를 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시장 규모 자체가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어서 조그마한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면 굳이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게 투자자, 그러니까 돈을 주겠노라 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인데요. 잠깐만,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저는 예비 창업자라서 아직 만든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하겠다고 개념도랑 설계도는 제가 다 만들어 놨고요. 그 설계도도 지금 특허 출원을 냈다? 뭐 아니면 설계도를 만들어 봤고 이걸 모급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 요 정도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요 제품을 제가 못 만들기 때문에 요 부분은 누가 만들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요 업체랑 아이디어 회의가 끝나 있고요. 요 부분은 어떤 업체랑 또 아이디어 회의가 끝났고 요 메인 핵심 부분은 제가 설계가 가능하니까 요건 제가 지금 설계 중이라서 대략적으로 설계도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돈을 좀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설계가 다 잘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실현화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디까지 준비가 되었느냐를 물을 때는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을 해 두었는가를 묻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습니다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딱 말 그대로 개념도를 말하면 됩니다. 개념도를 여기서 말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면 요걸 누릅니다. 요걸 눌러서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요로 넘어갈 거고요. 요렇게까지 하시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요게 한 서비스의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를 개념도를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미리 캔버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사위원들은 사용해보진 않았으나 그림을 따라가다 보니까 들어와서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면 한 번에 구매가 끝나는 거구나. 요렇게 하는 거구만 하는 개념이 확 서게끔 제가 요렇게까지 구상을 했습니다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더 중요하겠죠. 보세요. 창업 아이템 현황과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비슷한 말 같죠. 현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요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말하는 건데 요걸 단계별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시제품을 디자인하고요. 디자인된 걸 모급을 만들어 보고요. 시제품 1차, 2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언제 낼 겁니다. 시장에 내고 나면 어떻게 마케팅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별 계획을 쭉 적어보라는 겁니다. 성장 전략입니다. 좀 전에 2번까지는 당신 할 수 있어? 이걸 물었다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다. 한다고 치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 건데? 를 묻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은 어떻게 벌 건지를 묻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돈을 벌 건가요? 를 묻는 겁니다. 물건 팔아서 벌게요. 또는 요걸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중개해주면 중개료가 얼마 들거든요. 그걸 취하겠습니다. 또는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고 묻는 건데 그냥 물건 팔아서 벌게요는 대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1차 제품은 시장에서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에 팔 거고 요걸 초기 생산 물건은 500개인데 그거를 언제까지 팔면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난다. 그래서 이걸 1차 물량을 해소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약간 상세하게 얼마에 팔 건지 어떻게 팔 건지 몇 개를 언제까지 팔 건지까지도 얘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맞죠? 초기에 어플리케이션은 수익이 잘 안 나요. 어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돈으로가 아니라요. 일단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만 유저를 달성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진 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이잖아요. 말 그대로 돈 버는 것까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거예요. 아까 전까지는 어떻게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했잖아요. 만들고 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 건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언제 누군가에게 마케팅을 할 거고 누구에게 팔 거고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이런 얘기를 쭉 해보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거는 10개월치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거 사업하는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보통 패키지 사업은 10개월이거든요. 10개월 안에 어떤 소출을 내겠습니다 하는 건 여기 딱 적혀져 있네요. 협약 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성과.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협약 기간 내에 10개월 안에 만드는 것도 다 만들어야 되지만 돈벌이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상치는 여기 돼 있죠. 협약 기간 종료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보통 시장에 살아남는다, 살아남지 못한다를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 안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일 좋은 거 3년 동안 어떻게 회사가 운영될 건지를 단계별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세 번째가 일정인데요. 일정과 돈입니다. 사업 전체 로드맵. 여기서 말하는 사업 전체 로드맵은요. 약 10년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 자금 운용 계획 두 가지입니다. 전체 로드맵은 얘기할 때는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묻는 건데요. 10년 동안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런 것도 맞는데 이걸 10년 동안 팔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성공해가지고 이걸 10년 동안 팔아서 잘 되면 좋긴 하죠. 근데 대체로 보통 회사들은 이게 나오잖아요.
갤럭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1, 그 다음에 갤럭시 2, 그 다음에 갤럭시 3, 4, 5 막 따라오다가 태블릿도 막 들어오고 갤럭시 탭도 들어오고 갤럭시 와치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더 확대해 나가잖아요. 당신의 회사는 그 다음 서비스가 뭘까요? 그 다음 제품이 뭘까요? 를 묻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회사를 어떻게 키워 올라갈 건가요? 도 묻는 겁니다. 10년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표를 샘플로 준 겁니다. 협약 기간 내에 어떠한 달성을 하실 건가요? 사실 심사위원들에게는 요 3-3-2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성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기관이 이 사람에게 10개월 동안 지원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10개월 안에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이분들한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되게 잘 써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언제까지 매출을 얼마를 내겠다, 거래처를 몇 개를 늘려나가겠다, 뭐 후속 제품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잘 써야 되겠죠.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협약 기간, 보통 10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약 기간 내에만 어떻게 하겠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인데요. 사실 심사위원들이 제일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요겁니다. 여기. 돈 어떻게 쓸 건데요? 이걸 왜 묻냐면요. 사업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협약 기간이 10개월인데 당신 정말 이 돈이 10개월 안에 필요해? 왜냐면 보통 우리 대출하러 갔을 때 똑같습니다. 얼마 필요한데요? 만원 많을 수 좋죠. 이러면 안 빌려줍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정말 필요한 돈이 조목조목 어디 어떻게 필요하세요?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엄청 세밀하게 쓰셔야 됩니다. 물론 선정되고 난 후에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현실성 있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고 말할게요. 정확하게 2명이 필요하고요. 그 2명이 이 사업에 100% 풀타임으로 근무를 할 거고요. 그 사람들의 월급은 얼마고요. 그 사람들이 10개월치 근무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옵니다. 그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조달 계획을 말하는 건데요. 저 돈이 한 푼 넘는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안 도와주셔도 이걸로 할 겁니다.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이걸로 하다가 모자란 거는 대출해서 이만큼 채울 거고요. 근데 만약에 도와주시면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셔도 할 겁니다. 빌려서라도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보시기에,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제가 도와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세요. 의 개념인 겁니다. 선생님 없으면 저 죽어요. 선생님 안 계셔도 제 사업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신, 대출이죠. 여신, 거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세 개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겠죠. 유명한 말 중에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라고 하거든요. 결국엔 사람입니다. 우리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라는 건데요. 팀 구성원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작은 회사는 그 팀 구성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입니다. 중요한 재산들입니다. 근데 풀타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팀원이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풀타임을 하지 않아도 우리 팀의 구성원이긴 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요.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팀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도 팀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팀원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치를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학벌도 봅니다. 출신 대학교 또는 출신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아니면 그 사람들의 경력,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건 뭔가요? 팀업도 중요합니다. 해서 이걸 쓸 때는요, 일단 첫 번째, 대표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대표이사가 거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또는 개인 사업자라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력 같은 걸 쓰고요.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또 하나, 우리 팀원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도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뭐가 따라오면 좋냐? 약간 잡지를 본다는 기분을 주는 게 더 좋거든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팀원 모두가 모여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것도 참 도움이 될 겁니다. 팀워크를 보고 싶을 때요. 외부 협력 현황인데요. 우리 거래처들 있잖아요. 또는 나중에 이거 생산할 때고 생산을 같이 도와줄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업체도 우리 외부 협력 기관에 들어갑니다. 또는 우리가 자문이나 협력이나 투자를 받는 것도 협력 기관인 거고요. 여기에 우리 파트너사들을 다 쓰라는 얘기예요. 파트너사 아직 없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같이 도와줄 분들도 파트너사가 맞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사회적 가치 도입계획. ESG 할 건가요, 말 건가요?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사업계획서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요.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엑시트 할 거냐, 뭐 투자 받을 거냐, 또는 IPO 할 거냐, 이런 어려운 걸 물었다면 오히려 이제 더 현실적인 걸 묻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죠? 2025년, 2026년부터 ESG 경영 보고서를 법적으로 도입을 한다, 만다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ESG 경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건데요. 하나 따져볼게요. 첫 번째, 환경. ESG 관련해서는 요 위에 따로 한 번 더 제가 언급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ESG 같은 경우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회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 우리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일, 이것들을 쓰라는 건데, 요거는 따로 한 번 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고 장황했지만 실제로 써보면 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업계획서 쓰는데 약 완성시키는데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썼다가 고쳤다가 생각도 바뀌고요. 뭐 아이디어도 바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막상 다 써보고 나면 그래도 머리가 정리가 한번 싹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빈양식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누군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구경하면서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